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은 뉴스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첫 뉴스로는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의 새 대표 송영길 의원이 선출이 됐다는 소식, 그리고 여성 의원 2명이 자력으로 지도부에 선출됐다 하는 소식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보도된 내용들을 먼저 정리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전혜영 교수님께서 좀 정리 좀 해 주시겠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7 재보선에서 사실 민주당이 참패한 이후로 차기 지도부 구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특징을 좀 살펴보면 과거 전당대회는 당대표 후보들이 쭉 나와서 1위는 대표가 되고 2위부터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방식이 있고 당대표 후보군 별도, 최고위원 후보군 별도로 해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각자 선출하는 네. 방식도 있습니다. 이번 방식은 각자 선출하는 방법이었고 당대표 후보 3명 중에서 송영길 5선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자, 송영길 의원은요 5선 의원이고요. 인천시장을 역임하기도 했는데 굳이 계파를 언론에서 구분하자면 비교적 계파색이었다. 그러니까 과거 이른바 주류로 불렸던 친문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 이런 평가가 나고 있고요. 자, 최고위원 당선자들을 보면 순서대로 전해드리면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해숙 의원입니다. 자,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최고위원회인데 당대표, 원내대표 들어가고요. 그렇죠. 최고위원들 이 지도부에 입상한 사람들 들어가고 앞으로 2명의 지명직이 있습니다. 지명직. 예, 이제 당대표와 지도부들이 의논해서 지명하는데 예를 들면 전략적으로 뭐 청년 최고위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당의 약세 지역으로 있는 최고위원을 지명한다던가 이런 관례가 보통 있는데요. 어쨌든 이 그것도 지도부가 당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그렇죠.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네요. 그렇죠. 네. 예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외 인사를 최고위원을 한 경우도 있었고 전임 보면은 청년 최고위원을 임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봐야겠는데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성 최고위원이 2명 자력으로 들어갔다라는 분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명직 말고요. 전당대회에서 5명을 선출하는데 이 5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여성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5위 안에 1명이 못 들어갔더라도 넣어주는 방식이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모두 5위권 안에 들어가면서 백혜련, 전해숙 이 2명의 의원이 각각 3위와 5위로 입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제가 많죠. 이번 당대표가 지금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중책도 맡고 있고 그렇죠. 재보선이 끝난 이후에 당 쇄신도 해야 되고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계파 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표출될 수 있는 것도 잘 관리해서 탕평 인사돼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제 송영길 대표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 또 앞으로 송영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 또 앞에 놓여 있는 송 대표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또 무엇일까 하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두 분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점을 주목해 보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죠. 전지현 변호사께. 네, 어제 이제 송영길 대표가 한 언론이랑 조목조목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네네. 아무래도 부동산, 뭐 검찰 언론개혁, 문자폭탄, 야당 법사위원장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그냥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양보해 준다 수준이어서 정확하게 어떤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각 당의 과제는 아무래도 내년에 대선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정청 관계 설정이랑 대선 경선 연기 여부에 대한 그 송영길 대표의 입장을 저는 눈여겨봤는데 일단 당정청 관계 설정 관련해서 뭐라 그러냐면 당이 결정하면 내각이 집행하도록 당이 주도하는 체제를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도권을 갖겠다. 예, 이 얘기는 좀 더 터프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의 문 정부와는 선을 긋는다는 그런 얘기로도 들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에 그 대선 경선 연기 여부에 관해서는 홍영표 의원이 아깝게 2등을 하셨잖아요. 이분이랑 좀 결이 달라요. 홍영표 의원은 얼마 전에 한 신문하고의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모든 후보가 동의하면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송영길 대표는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대선 경선을 연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불리한 쪽은 이재명 지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간상 다른 잠룡이 등장하기보다는 이번 대선은 이재명 지사 대 뭐 윤석열 총장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은 이 상황에서 송영길 체조의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 아무래도 그 대선을 앞두고 당 체제를 이재명 지사 중심으로 빠르게 정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국민의힘 야당 같은 경우에는 넘어야 될 강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일단 당권 싸움 있고 그렇죠. 당권 그 전당대회 아직 안 끝났고 네. 그다음에 탄핵의 강 아직도 계속 불거지고 네. 있고 또 야권 통합의 문제도 있는 반면에 그렇죠. 여당은 대선이라는 그런 타겟에 맞춰서 좀 더 그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전망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당원 당규상 180일 전에 대선 후보를 민주당은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선 연기하려면 당원 당규를 또 고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송영길 대표가 아닌 어느 당 대표가 와더라도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 측 같은 경우에는 실력 없는 사람들이 시험 일정 연계해달라는 것 같다라고 굉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당대표 인터뷰나 이런 데서 많이 거론이 되지 않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단체장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계기를 한번 살펴보면 네. 인권 감수성이나 성인지 감수성 결여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 국민들에게 용서받아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오히려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인권 감수성에서 차근차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도부에서 지금 당 쇄신을 얘기를 하는데 여성 최고위원 2명 들어간 김에 앞으로 여러 가지 당대표가 임명하는 뭐 사무총장이라든가 대변인 구성을 할 때도 네. 좀 여성들을 많이 기용을 하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쓴소리를 하자면 민주당의 인권 문제나 여성 문제 전문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영임이 되기도 하고 다선 의원도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에서 목소리를 좀 더 냈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여성 최고위원이 2명 들어간 거는 좀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 과거에도 야당의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 당시에 입성을 했었고 또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력으로 최고위원에 입성을 해서 두 사람 모두 원내대표까지 갔는데 네. 지금 이 두 의원이 들어가서 본인의 정치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민주당이 그동안 드러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주도적으로 잡는 역할을 해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대선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예. 자, 최근에 사실 재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의 표심이 어디로 갔느냐 이제 관심들을 그 후에 계속 갖고 계신데 또 20대 여성의 표도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남성 못지않게 20대 여성의 실망도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 지도부가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두 분께서는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지현 변호사께서. 아무래도 그 여성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백혜련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전혜석 의원이 약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두 분 다 그렇죠. 여성 운동가는 아니에요. 예. 저는 이런 점에서 오히려 더 실리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그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은 4등을 한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은 여자 혼자라도 살기 좋은 서울이라는 공약을 걸고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여성 운동이 여성 참여, 적극적인 여성, 당당함 이런 거를 강조를 했다면 최근의 여성 운동은 현실적인 안전을 그런 우려하는 거기서 촉발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최근에 스토킹 처벌법 이제 시작은 앞으로 될 거지만 여기에 허점이 많거든요. 뭐 예. 지속적 반복적인 요건을 원한다던가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한 그렇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검토가 필요하고 이거를 공론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최근에 사회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진 거는 맞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많이 느끼는 이런 것들 많이 느끼는 걸 거예요.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 미약한 부분이 아직도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당했을 때 내가 이거를 공론화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를 감안을 해서 주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공론화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안착하게 하는데 이 여성 의원분들이 좀 더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혜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고위원 5명 안에 자력으로 2명이 들어간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 제가 보니까 당원들이라든가 대의원이 전략적으로 좀 이번에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전혜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많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우리 왜 부양의무제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혜숙 의원이 이거 불효자 증명하라는 법이니까 사각지대를 없애게 해야 된다. 이런 분야에서 많이 활성을 했었고 백혜련 의원은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또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검토하고 또 검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 다루겠지만 아동학대라든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실익을 너무 따지지 말고요. 당장 선거에서 너무 뜨겁게 달아오지 않은 부분이라도 인권의 사각지대 문제에서 좀 많이 개선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최근에 여야의 일부 정치인들이 이번 재보선에서 마치 여성들 때문에 패했다 또는 여성 정책을 너무 많이 해서 패했다라는 건 좀 잘못된 진단입니다. 잘못된 진단이니까요. 지도부에 들어간 분이 일단 진단부터 제대로 하고 남녀를 떠나 20대 30대가 느끼는 뭐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 불공정 문제 짚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은 남녀평등이라는 말 잘 안 쓰고 좀 양성평등이라는 말 쓰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서 느끼는 뭐 차별점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남녀 구분하지 않고 당내에서 의견 수렴해서 이분들이 좀 그것을 입법화하는 데 좀 앞장섰으면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 보호자가 CCTV를 좀 확인하기가 쉬워진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지금 최근에 이 아동학대 관련된 그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지현 변호사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 좀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그 아동학대 문제는 진짜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어디 어린이집에서 이런 그렇죠. 문제가 불거졌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피해 아동 보호자가 CCTV를 확인하기 좀 쉬워진 면이 있는데 네. 이렇게 애가 어린이집을 갔다 왔는데 여기저기 멍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학부모들이 이제 당장 어린이집 가서 CCTV 좀 보여주세요 하겠죠. 네. 근데 잘 안 보여줘요. 그게 무슨 이유냐 그러면은 이게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은 보호자가 안전 확인을 위해서 요청을 하면은 보여줄 수는 있는데 이걸 또 원장 재량으로 또 제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 타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다른 아이들의 어떤 인권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여주고 아니면은 모자이크 너의 비용으로 모자이크를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CCTV를 열람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지난 14일 날 개인정보위에서 가이드라인을 규정을 하면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할 경우에는 예. 외부에 반출하지 않는 한 모자이크 처리하지 말고 그냥 원본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해주라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바로 엊그제 나온 거는 뭐냐면은 경찰이 압수한 CCTV를 압수했을 때 예.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이거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피해 사실 특정의 그 범위 내에서 수사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그 관련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금 이렇게 고친 부분이 지금 이번에 CCTV를 확인하기가 좀 쉬워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원본 열람 가능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가가지고 CCTV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원장이 이렇게 감안을 해가지고는 원본을 보여주더라도 10일 내에 그냥 답변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10일 내에. 네. 근데 수사 같은 경우에는 신속성이 생명인데 그러네요. 이게 10일이 너무 긴 기간이라고 볼 수도 네. 있고 또 이거를 거부하더라도 그냥 과태료만 보여주면 되는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거거든요. 거부를 했을 때도. 그래서 여전히 허점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그 동의 여부 또 모자이크 여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사실 확인에 걸림돌이 많이 되기도 했었는데 변화는 오긴 왔거든요. 이런 변화가 과연 실질적으로 이 아동학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두 분이 같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 교수께서는. 근데 이제 아동학대를 비롯해서 모든 범죄에 있어서 CCTV는 보조적 수단이지 근본적 수단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아동학대 범죄든 학교폭력 문제든 CCTV를 보관하는 기간 보통 60일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60일 안에 과연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들이 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약속을 했지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뭐 4시간 정도씩 공개를 하자라고 했는데 또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또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쉬워진 점은 의미가 있지만 이것 자체가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적 수단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민법상 부모 징계권이 2021년 1월 8일에야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인식이 아직 따라가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처벌하는 그렇죠. 거. 여전히 네. 처벌할 수 있고 이 아이는 내 소유물이고 남이 내 가정집 사회에 참관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정부가 대응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공공으로 가져왔고 특히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대폭 늘리겠다. 그래서 664명까지 배치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공무원들이 가서 CCTV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또 아동학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요. 이 담당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휴직계를 내고 기피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건 너무 뭐냐면 숫자는 많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한 명당 배정되는 아동학대에 관련한 수는 너무나 많고 잘못하면 아동학대 일어나면 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예. 이 행정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없는 건 허구다 아래가 제가 강조를 하는데 국회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내년 예산 반영할 때도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겠죠. 네. 자, 어떻게 보시는지 천지 변호사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이게 뭐 모자이크 처리 없이 원본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는 아이들은 일단 자기의 의사 표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 사실 특정에 어느 정도 도움은 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얼마나 아동학대를 줄이는데 문제가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전담 공무원 얘기하셨는데 전담 공무원이라는 게 아무리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24시간 아이 돌보고 있는데 전부 모니터링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 힘들죠. 예, 그래가지고 OECD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한 명당 아이 6명 보통 평균이 이렇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봤더니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 15명, 4세 20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4살이면은 아직 식사를 뭐. 혼자 하거나 뭐 용변을 예. 보거나 이런 것도 혼자 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선생님 혼자서 20명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서 20명 보라 그래 놓고 가끔씩 이제 공무원들이 가가지고는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서 아동학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가 일단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대부분 그 징계권도 얘기하셨는데 친부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CCTV를 뭐 열람하기 쉽게 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는 아동학대 그 발생 건수가 지금 2015년에 432건이고 네. 2019년에 1371건으로 적발된 것만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이 숫자가 네. 드라마틱하게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담당하고 있는 아동의 숫자부터 시작해서 인식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들을 짚어주셨어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동학대 됐을 때 뭐 2번 정도 신고하면 즉시 분리 이런 안도 정부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취지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이건 역시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송 박사님하고 저하고 한번 짚었는데 아이들이 갈 시설이 좋고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아이들이 부모랑 분리되더라도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가장 가까웠던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리적 불안감이 치유가 같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게 어렵다는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를 좀 찾아봤더니요.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 보호 전문기관이 있어요.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있는데 상담원 1인당 몇 개 가정을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몇 개 가정 정도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너무 숫자 많을 것 같은데요. 60개 가정을 담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상담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국회에서 많이 들어본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관련 예산도 너무나 적고 관련한 예산안 부서가 지금 뭐 살펴보면 깊게 들어가면 뭐 복지부에 있는 분야 범죄 피해 기금 관련된 그렇죠. 분야 또 기재부 관련된 게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범정부 차원에서 회의를 많이 하고 대책을 내놓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예산과 인력을 국회와 부처 차이에서 잘 만들어서 현장에서 작동이 되게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 말씀드렸다가 좀 연관을 시키자면
민주당 지도부도 앞으로 태어난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문제를 제발 당리당략 따지지 말고 최우선 과제로 논다면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직시분리했다가 다시 이게 직시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동보호기관에서 이 애를 위탁해서 맡을 수 있는 기간은 제한돼 있거든요. 네. 다시 돌아갔다가 학대를 받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맡아 기르면서 그 아동보호기관과 그다음에 또 법원 간에 이런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를 그 연계를 강화를 해야 될 거라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아이가 학대를 당한다고 분리를 한다고 하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학대당하는 거는 피할 수 있지만은 그렇죠. 장래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그런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미래가. 네.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들이 바쁘겠지만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한 논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인이 사건 한번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 법 고치고 나서 또 무슨 사건 터지면 또 고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임시 방편적으로 계속 법안이 나오니까 저는 법안을 그렇게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요즘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네. 충분한 논의를 가지고 얘기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평소에 관심 없다가 관심 있는 척하는 거 이런 쇼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네요. 그렇다면 두 분이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지금 관심 자체를 가지는 것부터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 교수님께서도.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부모 교육 관련한 거 좀 뭐 수당 받거나 아동 수당, 뭐 출산 수당 이런 거 할 때부터 좀 많이 안내를 하고 하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들이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본인이 굉장히 부모로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내가 아이를 많이 키워봐서 내가 아동교육의 전문가라고 착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본인의 잘못된 신념을 갖고 아동을 그렇죠. 훈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확대하고 전 사회적인 뭐 캠페인도 같이 하고 이랬으면 하고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올해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중에 그러니까 나가야 될 예산 중에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몇 %일 것 같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아주 좀 미미할 것 같아요. 0.0005% 읽기도 어렵습니다. 네. 0.0005%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호들갑스럽게 하는 것도 물론 관심을 끄는 일까지만 네. 말씀드렸듯이 피해 아동 치료해주고 시설 많이 만들고 인력 많이 발치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있다는 그 표시가 사실은 정부에서는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두 가지 뉴스 오늘 좀 짚어봤습니다. 첫날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전지현 변호사? 아, 네.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한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네. 앞으로도 월요일, 수요일마다 두 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우석대 개공교수 전지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